안녕하세요. 이근필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경영지도사 기업진단론 강의를 같이 좀 과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경영 컨설팅, 경영 지도사가 하는 일하고 유사합니다. 경영 컨설팅을 전공으로 한 경영학 박사이고요. 대학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그다음 경영 시뮬레이션, ESG 경영 그런 부분들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전공이 컨설팅이다 보니까 우리 지도사 분들처럼 경영 진단하고 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그것도 실행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영학과 관련해서 기업체의 직원분들한테 직무와 관련된 경영 지식들을 교육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진단론을 같이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기업 진단론에서 시험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딱 진단에 관련된 파트가 이 베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기업을 진단하려고 하면 그 진단의 영역이라는 게 경영학의 전체적인 영역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경영지도사의 다른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도 요 안에 어쩔 수 없이 낑겨서 나오게 되고 출제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학습해야 한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파트는 기업 진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기업 진단할 때 이제 맨 처음에 경영 진단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경영 진단, 기업 진단, 경영 지도 이거 내나 대충 다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 진단을 보게 되면 크게 봐서 몇 덩어리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경영 진단 작업을 첫 번째가 조사 작업입니다. 조사 작업은 수진 기업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경영 진단을 받는 그런 수진 기업체하고 진단 내용에 관해서 계약하고 또 실제적인 예비 조사 활동들을 개시하는 거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런 예비적인 조사를 하고 어떤 진단 작업을 합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영 진단을 하게 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나서는 실제 진단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수진 기업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 상황이 개선안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진단 결과의 실행과 관련된 이 실행이 제대로 되어야 실제로 해당 기업에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플래닝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을 잘못하면 그거는 실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실상 점검까지를 경영 진단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을 진단하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기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특징이라는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기업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볼 적에 소비의 주체인 국민이 있는 거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는 정부라는 국민 경제의 세 개의 주체가 있을 때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건데 이 기업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라고 하면 영리 추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요즘에 들어서 이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다양한 학설들, 학자님들의 주장들이 지금은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편하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의 목적을 일단 영리 추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한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진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데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와 경영 또는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간에 수공업 하던 당시에는 내가 사장이면서 동시에 노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장장이는 본인이 이렇게 망치 뚱뚱뚱 두들겨서 칼을 만드는 사람이자 동시에 소유주, 경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점점 조직이 혹은 그 대장장이가 있는 철공소가 커지게 되면서 경영자는 이제 경영할 일들, 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노동에 종사하지는 않고 관리만 하게 되는. 그래서 소유하고 노동이 분리, 이제 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발 더 나가다 보니까 점점 조직이 더 커졌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조직이 몇 명 있을 때는 내가 노동만 안 하고 관리를 하면 됐는데 조직이 막 100명, 200명 되어지고 막 경영학, 관리학적으로도 관리적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진 지식이 우리 대장장이 사장님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이걸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그런 것들을 다 잘 알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대개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어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한다. 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오너분들이 경영을 하는 경향이 좀 많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독립적이며 개별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보기하고 연결시켜서 자, 우리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한 주주가 사망했어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대장장이, 조그만 대장장이는 본인이 죽으면 와, 그 기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기업 또는 개인 사업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회사로 이 대표되어지는 이런 법인들은 주주가 사망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기업은 돌아간다는 거죠. 경영자가 무언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어. 그럼 경영자가 없으니까 회사가 망하나? 그렇지 않다. 법인은 이 주주 또는 경영자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생존하고 그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요 이야기이고요. 네 번째, 기업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갖고 있으며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 얘기는 뭐 2번 얘기하고도 맞닿아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의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회계 공부할 때 다 배우셨겠지만 여기가 자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는 부채라는 게 있고 여기는 자본이라고 재무상태표가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기업의 재산 리스트가 이건데 이 재산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부는 내 돈, 일부는 남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할 때 요 자본을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남한테 돈을 꼬았어요 라고 부채이지만 다른 말로 타인한테서 갖고 온 자본,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부채와 자본으로 법인은 주식회사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법인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영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요 재산을 조달된 자본을 통해서 자산을 구성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보기와 항목과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5번은 기업은 독립적이며 개별적이므로 다른 기업이나 기구에 속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6번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해서 피딩, 배급하는 경제적 조직다. 생산의 주체인 거죠. 그래서 소비경제 단위인 정부 또는 가계와 구별되어진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러한 기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특정 목적을 위해 형성된 조직. 이 목적의 맨 위에는 이윤 또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 제가 글씨를 참 후지게 씁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칠판 이용해서 보기 좋게 PPT로 하는 거니까 요거를 베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목적의 제일 상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 아, 나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자동차 만들 것 중에서도 기술이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서브의 목표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조직. 조직이라는 건 언제나 조직이 구성될 때에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기업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도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했다.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다. 구체적인 조직마다의 목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져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집단이라는 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부서들, 부문들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여러 가지의 구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하나의 시스템, 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통의 목표, 이러한 이윤의 발생이라든지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 그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게 생명체와 같아서 기업은 부적합한 환경 하에서는 소멸.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시장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적합한 환경에서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기업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업이 이렇게 이윤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파는 게 100원 들여서 이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파는 가격은 얼마여야 하니까 최소한 101원 이상, 110원, 120원 이렇게 판매 가격이라는 게 내가 생산하는 원가보다는 높아야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야 돈이 남아서 그 돈 갖고 월급도 주고 뭐 재투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판매할 수 있으니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101원, 110원 이렇게 팔리려고 하면 이거를 사는 사람이 생각할 때 와, 이거는 100원보다 혹은 110원보다 판매 가격인 11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10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해야 이 물건이 팔릴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110원에 우리가 팔고 있는데 얘는 90원 가치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에 사용되는 가치,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투입한 자원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원가보다는 판매가가 더 많아야 하는 거고, 그렇게 그보다 플러스 알파 된 게 이제 부가가치인 거잖아요. 내가 사온 거, 거기에 내 노동력, 내 기술력 이런 게 더해져서 하나의 가치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온 물건, 원재료나 뭐 이런 거 뺀 나머지를 내가 value added, 부가적으로 붙여낸 가치인 거잖아요. 이거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야 하는 거고 생존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매년 높아져야 해야, 그래야 기업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자전거 같다는 거죠. 매번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전거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성장하여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value라고 하고 가격을 price라고 하고 원가를 cost라고 한다면 cost는 늘 가격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의 가격은 가치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업의 성장 조건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기업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의 형태가 이제 몇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한명회사니 유한회사니 합자회사니 하는 것들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이고 여러분이 이제 지도사가 되셔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다 뭐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 근데 개인회사는 너무 작아서 교영지도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개의 경우 법인인 주식회사를 컨설팅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이러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있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왕왕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의 형태 중에 첫 번째가 한명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명은 이게 이름 명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회사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니까 무한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한명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막 일을 하다가 원재료 사고 뭐 하고 하느라고 빚을 1억을 졌어. 어떻게 하다가 그 부도가 났어. 그럼 내 1,000만 원어치 내 그거 없는 걸로 할게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재산이 어떻게 됐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꼬은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한책임 사원. 이 사원은 꼭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원 주임 대리 할 적에 그 사원은 아니고 그냥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게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 그래서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뭔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런 회사를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성원 상호 간의 인적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사. 구성원 상호 간의 인적 신뢰 관계, 주로 가족 회사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결합보다는 노동력의 보충을 목적으로 결합된 인적 회사의 전형적인 모델이고요. 이게 어쨌든 무한 책임을 져야 들어오면 출자자가 돼서 회사의 구성원이 되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출자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회사, 한명회사, 소규모인 회사인 거고요. 두 번째, 합자회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본이 모이기 시작하는 회사인 건데 여기는 아까 우리 한명회사처럼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구성원이 있고 일부는 유한 책임, 내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여기는 1,000만 원을 투자해도 회사가 1억 빚을 졌으면 1억을 다 책임져야 하지만 여기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그냥 그 1,000만 원 없는 걸로 할게. 그걸로 퉁쳐 라고 하면 나는 그 내 투자한 자금 없어지는 걸로 내 책임 없어지는 그런 유한 책임 사원으로 무한 책임 플러스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얘보다는 출자자 구하기가 쉽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근데 내가 이제 회사도 뭐 돈이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 돈을 도로 이제 팔고 나가고 싶어. 이 회사하고의 관계를 끊고 싶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출자 지분의 회수, 기업의 소유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등등등. 이게 이제 한번 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게 합자 회사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 이게 뭡니까? 유한책임이라는 거죠. 유한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사. 그래갖고 소규모의 주식회사와 같아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유한회사입니다.
그럼 주식회사랑 거의 비슷한데 왜 유한회사를 만들어? 주식회사는 그거 이렇게 똑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지만 그렇게 이제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게 그것만 내가 낸 금액만 책임지면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투자자가 쉽게 구해지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출자자가 많고 출자금이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복잡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법적으로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주식회사에 비해서 설립의 절차도 간단하고 설립 비용도 적어요. 그리고 결산 공고의 공개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약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때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보다. 하지만 내 들어간 요 유한책임사원이 내 지분 양도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등등의 제약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좀 친한 사람들끼리 회사를 만들겠다. 주식회사 같은 거. 그러면 유한회사로 만드는 거고. 그럼 조금 더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해서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식회사도 유한책임만 지는 거고요. 그 주식을 증권화, 소액의 금액으로 쪼개갖고 그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증권화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는 유한회사에 비해서의 장점도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당연히 대규모의 자금의 유치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 조달에 적합한 기업의 형태인 거죠. 대규모 자본이 하기에 적합한 형태니까 사고가 나면 대규모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회사에 참여한 다수의 인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복잡한 절차, 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설립되는 기업의 거의 95% 정도 되려나? 그쯤 90%의 꽤 높은 거의 100%에 가까운 기업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되는데요. 그 주식회사의 특징을 몇 가지로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한책임 제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만 회사가 뭐 잘못되면 또 회사는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체예요. 법인격을 갖고 있어요. 얘가 법인격을 갖고 있어서 여기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법으로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아지가 집계약할 수 없잖아요. 강아지가 노동계약할 수 없잖아요. 얘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우리가 법적인 인격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얘가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회사가 자체로서 재산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이익을 쥐가 알아서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가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떼듯이 세금도 납부해야 돼요. 이러한 법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법인격을 기반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들을 모으게 되는 거고요.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주식이라는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소액으로 균등화한 주식을 사고 팔게, 그것도 매우 간편하게 사고 팔게 한 거죠. 책임도 유한으로 지고 그걸 사고 팔기도 쉽게 만든 이런 장점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법적인 인격, 독립된 법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가 죽던 경영자가 죽던 어떠한 변고가 생긴다고 해도 얘는 자기 스스로의 법 인격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주가 여러 명, 다수의 투자자들을 통해서 주주를 많이 모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다르고 또 서로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경영을 해 하는 것도 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게 우리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이기는 하나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성은 소유와 경영이 설립자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뭐 꼭 그게 뭐 전문 경영인이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꼭 나쁜 거냐에 대해서 또 여러 학자님들이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벤처기업, 소기업 창업 시기 이럴 때는 빨리 의사결정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 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자 설립자인 사람이 훨씬 더 책임 있게 의사결정하면서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내가 아는 분야만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단 말인 거죠. 그러면 전문 경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하셔갖고 왜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하고 나서 조직이 커지면서 망하는 기업들 우리 많이 봤죠. 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봐서 경영 지도사가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이분들이 좀 받아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 가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시면 우리는 물건이 너무 좋아. 물건이 좋은데 이게 마케팅 애들이 마케팅을 잘 못해서 안 팔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물건이 좋다는 건 그 사장님, 대표님 제품이 좋다는 건 그건 대표님 생각이신 거지. 시장의 생각은 아니죠. 그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이게 돌려 이야기는 하지만 당신들이 어쨌든 3번 성공하셨잖아요. 그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 있어서 당신이 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바뀌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이 한번 좀 보면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는 거죠. 1번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이다. 맞습니다. 주주총회가 주총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 우리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이사의 보수 한도를 승인한다든지 1년 동안에 있는 재무제표 경영자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돈 벌었어요 라고 하면 그걸 확인하고 그게 맞다 틀리다 승인해 준다든지 뭐 이런 주요한 의사결정은 여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주총의 위임을 받아서 이사회가 실제적인 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건 상당 부분 위임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일한 결과들을 가지고 주총에다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얘네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감사 조직이 있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로 무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인이 되는 거죠. 유한 책임을 지는 거고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는 한 명 회사는 전체 무한책임 사원, 그다음에 합자 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일부에 유한책임 사원이 믹스된 거. 그 뒤로는 다 유한책임을 지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한 형태이다. 그 기업의 한 형태인데 주식회사가 대규모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요. 왜? 유한 책임지지 거기다가 주식을 증권화 했잖아요. 사고 팔기가 매우 쉬워요. 편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거꾸로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 주식의 양도에 의해서 소유권의 양도가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무슨 뭐 유한회사라든지 합자회사 이런 데는 유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뭐 타 구성원들이 사원들이 전원 동의를 해야 하는 등등 이 소유권 양도가 내가 내 지분을 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4번 인적 결합보다는 자본적인 결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아까 말한 한 명 회사 같은 경우만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조직의 구성원이 되면 너나 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중심의 결합이라고 봐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돈 중심의 결합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2번 기업의 소유주로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절로 넘어가서 기업 진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기업 진단 파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